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삼일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작업을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면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은 인사급여 쪽에 관련된 사원 등록, 급여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이러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필요지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마감하고, 그러니까 여기 세무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더존 스마트 A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마감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변환하고 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1기 여기 지금 과제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1기 예정이면은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면은 부속 서류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표준이 있어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 다음에 기타 건은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매입 쪽에서 보면은 역시 세금 계산서 수취분 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매입 관련된 거에서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요것만 부속 서류로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기 전에 이제 신고를 하려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하기 전에 먼저 세금 계산서 합계표부터 마감을 하고 와야 됩니다. 자, 한번 여기를 먼저 한번 마감을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자, 마감이라는 단추를 누르면은요, 전자신고 마감이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해야 되겠다. 여기 마감 단추를 밑에서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자신고 마감 오류 리스트라고 나오는데요. 1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첨부 서류 중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지금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봤을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분과 매입분에 요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종료 누르십시오. 네, 다시 종료 누르신 다음에 마감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마감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는 한 곳에 있으니까 다시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네, 클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부터 3월이죠. 일기 예정 정기신고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는 것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와같이 메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하면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모두 마감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여기 마감 단추 보이실 거예요.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마감 여부에 동그라미가 딱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속 서류 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기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거래도 매출과 매입에서 있었다면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도 지금과 같이 가서 마감해야 되고, 다른 부속서류 마감이 없는 부속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이라는 것이 있는 부속서류는 가서 마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시 가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또 마감을 진행해 보면, 자, 1월부터 3월을 다시 줘야 한 다음에, 지금 납부세액이 2,949만 원 나오죠? 위에서 마감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마감이 3개가 같이 나타납니다. 서식 이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밑에서 마감 또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빨갛게 마감 단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이쪽 메뉴에, 자,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 여러분 교재를 이 수행과제가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풀이는 단계별로 풀이가 있으니까 요 순서를 체크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작업이 뭐냐면 1번 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을 안 하고 마감을 진행했더니 이런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와서 다시 작성을 하고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자신고를 클릭을 해서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메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를 이제 지금 사용합니다. 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드라이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탭이 부가세 제작이라는 탭에 와 있어요. 자, 여기 목록 단추를 딱 눌러보면 내 컴퓨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있다.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일기예정이기 때문에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감했던 서류들 오른쪽에 3개의 서식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을 제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제작이라는 단추를 눌러줍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저장되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메뉴에 와서 제작을 마쳤어요. 이 작업이 지금 4번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번의 작업은 뭐냐? 제작한 것을 국세청 홈택스로 보내려면 변환이라는 작업을 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는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밑에 아까 전자신고 했던 그 메뉴 바로 밑에 보면은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로 열고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고 하는 이 접속 화면이 나타나죠. 네. 자, 여기서 전송시 유의사항 실제 상황처럼 이렇게 팝업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밑에서 자, 이거 읽었다 하고 확인 누르시고 전송 방법 안내 여기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다 읽어봤다 치시고 확인. 자, 이제 정기신고 자료 변환이라는 창에 와 있습니다. 일반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변환 대상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신고 파일 찾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볼까요? 신고 파일 찾기. C 드라이브로 가보십시오. C 드라이브. 여러분 컴퓨터의 C 드라이브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홀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분의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변환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이 홀더에 저장이 돼요. ERS 데이터라는 홀더가 만들어지면서 ERS 데이터 홀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RS 데이터라는 홀더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러한 파일 이름이 하나 나타납니다. 2022-0520.101 이런 식으로 오늘 변환했기 때문에 오늘 저장했기 때문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만들어진 파일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 한 개의 파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이 오렌지색 단추 변환하기 눌러주면 변환이 진행이 됩니다. 홈택스 아이디를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아이디는 없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서 어떤 아이디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11이라는 아이디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입력합시다. 1111. 그러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3일전자 이렇게 변환하는 그래핑이 나타나고 그 밑에 변환 결과가 보입니다. 네, 변환 대상 하나, 오류 없이 정상 변환 하나. 변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바로 밑에서 요 아래 보면 다음이라는 단추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에서 어떤 작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 화면 하단에 보면 다음 이런 단추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걸 누르겠죠. 네,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오류 자료 조회.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 또 밑에서 다음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정상자료 조회. 네, 정상자료 여기 하나 있죠. 방금 변환시킨 자료입니다. 2022년 일기 예정. 1종. 주요 서식명은 과세표준 합계, 차감 납부할 세금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싹 가보시면은 우리가 정상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신고서 전송이라는 메뉴가 맨 밑에 있죠. 이제 요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화면은 홈택스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지금 현재도 홈택스 화면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와 유사하겠죠.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전송하러 가기. 자, 그러면은 이제 전송할 수 있는 화면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신고를 하는 게
부가세 신고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법인 같으면은 하고 있고요. 또 원천징수 의무자, 바로 기업들이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죠. 원천징수 의무자 이게 종업원이 있고 하면은 원천징수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서 전송하기, 원천징수 신고하는 단추네요. 자, 우리는 부가세.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신고 파일 생성한 날짜 2022년 5월. 네, 오케이. 네. 부가 일반 미전송 상태 조회 조건. 여기다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는 지금 3일 전자의 사업자 번호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엔가 나와 있죠. 네. 네, 113인가요? 예, 113 8하나 2에 1 4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틀렸나 보다 제가. 113 8하나 2 1111. 네, 그리고 조회를 눌러 보십시오. 3일전자의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조회가 됐습니다. 현재 미전송 상태고요. 이것만 누르면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전송 눌러주시면 네, 벌써 전송이 끝났네요. 접수 정보, 대표자 이름하고 사업자 번호, 접수 날짜, 시간, 그리고 접수 내용까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증을 인쇄를 해둘 수도 있고, 뭐 인쇄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이 끝났습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 창은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종료 단추 있네요. 종료. 그리고 이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국세청 전송창을 닫아주시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국세청 신고 변환 창도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변환하는 것까지 5번까지 봤는데 6번 네, 아까 정상 자료 이렇게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고, 7번 그 왼쪽에서 우리가 전송하러 가기 눌렀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조회 눌렀었죠. 그리고 요 단추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전자신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전 프로그램에서 그 부가가치세 메뉴에 들어가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메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메뉴 눌러서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일단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제대로 다 작성이 됐다면 무난하게 신고하실 수 있다. 자, 다음은 출제 예상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이런 단답형 형식의 평가 문제는 8월 이후부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이런 단답형 문제는 6월 달에는 없어요.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두 문제 나오는데 전부 사지선다예요. 보기 1, 2, 3, 4 거기에서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조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것은 6월 달까지는 조회하는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장부에서 조회해라 이걸 분명히 말을 해줘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라, 아니면 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라, 아니면 예적금 현황에서 조회하라, 이렇게 장부를 딱 찍어주고 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8월 이후부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무슨 장부에서 뭘 조회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뭘 조회하라는 것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거 많이 해보았던 거니까 10개 중에서 절반만 홀수로 가볼까요? 자, 1번 5월 31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록하시오. 지금처럼 어디에서 이게 있다는 걸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할 때 그 승인번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했던 메뉴로 한번 가봅시다. 5월 31일을 입력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메뉴였느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우리가 전송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31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전송된 게 이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기업 공급가액 2,800만 원짜리. 자, 여기 체크하고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에서 국세청 전송했지 않습니까?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눌러서 전송 성공한 거 여기를 체크하고, 그리고 매출한 거니까 매출 조회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된 세금계산서가 보이는데 여기 보이네요. 승인번호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요걸 그대로 답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2-01-0165. 다음 문제 3번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실적 명세서에 10번 수출한 재화 원화 금액은 얼마인가?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쉽겠죠. 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부속 서류 중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네요. 클릭하시고 2기 예정입니다. 그랬으니까 7월부터 9월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조회합니다. 거기서 질문한 것은 10번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이었습니다. 10번 수출한 금액의 원화 금액,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 이걸 물어보는 거죠. 126,528,000 답안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5번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상 현금 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부속서류 이름이잖아요. 네, 일로 가야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5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예정이에요. 7월부터 9월. 저장된 거 불러내도 되고 아니오에서 새로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불러내시고 저장한 거 있으면 저장한 거 불러내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여기 현금 영수증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의 공급가액 20만 원이다 라는 걸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건 입력한 데이터로 문제를 냈네요. 그죠? 우리가 2기 예정 거 데이터 입력했었습니다. 앞에 수업 진행할 때.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부속서류 이름이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보증금 이자 금액은 얼마냐?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속 서류 찾아가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자, 7월부터 9월 예에서 저장된 걸 불러내 보시면 기흥성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는 얼마냐 했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49,315원.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걸 보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되고. 49315였습니다. 다음은 9번째 문제.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대손 금액은 얼마인가?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작성한 거 있죠? 밑에도 두 번째.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해야죠. 네, 저장한 거 불러내셔 보면은 여기서 질문한 것은 대손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대손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대손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대손 금액은 660만 원이 됩니다. 네, 대손 금액은 660만 원, 대손 세액은 60만 원. 질문을 대손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660만 원이 답이 되겠다. 네, 이렇게 장부 보실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요, 채점을 앞에 실무 수행한 거 가지고 채점을 안 하고 여기 이런 문제를 이 채점을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앞에 수행을 잘못 못하게 되면 이거 조회 결과가 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건데 채점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일전자의 부가가치세 공부를 다 마쳤고요. 이제 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우리 도전 스마트 A의 근로소득 관련된 실무 수행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3일전자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 제3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근로소득, 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이런 내용으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으로 먼저 사원을 등록하고, 사원을 등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하여, 네, 급여 자료 입력할 줄 알아야 되겠죠. 월별로 세액을 납부한 다음에 연간 소득에 대한, 월별로 세액을 납부하는 게 그 원천징수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할 때 그 옆에 그 원천징수 신고라는 단추 있었잖아요. 그게 월별로 그 원천징수한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작업이죠. 신고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납부를 홈택스에다 납부는 안 해요. 납부는 은행에다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사원 등록하는 방법,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집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 계산의 흐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미 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흐름도하고 똑같네요. 네, 종합소득세 흐름도 여러분 그 인적공제부터 소득공제 공부하기 전에 그 위에 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똑같습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이러한 소득공제를 딱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에서 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 공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가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액 공제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했던 그 기납부세액을 빼게 됩니다. 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 그래서 이 차감징수세액을 2월 달에 납부해야 될 사람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차감징수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종합소득의 그 과세 절차하고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만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사원 등록을 해보자. 네, 사원 등록을 하는 데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다 하는 게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원 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자, 단일세율 적용 여부, 거주 구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여러분 입력해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도 같이 등록할 겁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에 이제 등록할 때 기본공제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여부, 그 인적 공제 여부를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이 또 상당히 28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28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누군지. 여기에 있는 대상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서 입력을 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다 아니다만 판단을 거기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대상 여부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 부분을 체크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281페이지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표 참고사항,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나이 요건은 뭐 만 몇 세 이상 또는 만 몇 세 이하 이렇게 나이로 딱 따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뭐 20세 이하라고 하고서 주민번호를 입력했어요. 근데 주민번호 보니까 20세 이하가 아니야. 그러면 딱 부라고 고쳐져요. 예, 그래서 나이 판단을 잘못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걸러주니까. 그런데 이 소득 요건은 프로그램에서 걸러주지를 않아요. 입력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을 판단할 때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뺀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총 수익 금액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필요 경비 뺀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연간 소득 금액이냐? 먼저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퇴직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얼마를 수령했다 그러면 그게 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또 양도소득, 이거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양도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연간소득금액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요.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양까지 포함해서 합계가 100만원 초과가 안 돼야 된다. 초과가 안 되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종류에서 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는 그냥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그러면 일용근로자는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소득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를 실제로 받았든 간에. 일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즉 100만원 이하로 본다. 다음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이니까 필요경비 뺀 거예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에서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부가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에 비과세 뺀 나머지 전부.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경우는 이제 필요경비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죠. 그걸 빼가지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마찬가지다. 자, 연금소득은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공적 연금만 있는 자는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연금, 공적 연금 516만원 이하인 거 이런 걸 이게 기억해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공적 연금만 있는 자로
그 만약에 이제 공적연금만 있는 자 그러면 직계 존속에 해당되는 분들을 가끔 낼 수가 있습니다. 모친이나 부친이 모친은 공적연금만 있다. 그러면서 연간 수령액이 4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16만 원 이하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하는 저기 이 연금소득공제를 빼면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요. 소득 금액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금소득공제를 빼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그 공적연금이 516만 원까지라서 그런 거. 다음에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즉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 그런데 여기 삼각형이 뭐냐? 100만 원 초과해서 300만 원 이하까지는요. 선택적인 분리과세예요.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너무 많이 당한 그러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이것을 종합소득 소득 금액으로 보아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는 삼각형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종합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자는. 자,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이미 선택적 분리과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복권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뇌물도 뇌물의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적용하고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은 우리 필요경비가 없죠. 그런데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우리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이거 분리과세는 빼고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과자는 안 되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은 사원 등록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원 등록을 4명 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